Giannoni, we begin with news of a huge earthquake, one of the strongest recorded in modern history, which has triggered tsunami warnings across large parts of the Pacific. Evacuations are underway in Japan, Hawaii, and some parts of the US West Coast as a magnitude 8.8 earthquake off Russia's far eastern Kamchatka Peninsula has triggered tsunami warnings right across the Pacific Ocean. It was tsunami alerts of varying levels issued in parts of China, the Philippines, Indonesia, Guam, Peru, and the Galapagos Islands off Ecuador. Russia says it was the largest quake recorded in the region in more than 70 years, with tsunami waves as high as 3 to 4 meters reported in Kamchatka. These pictures show tsunami impact in a couple of hours' time. 2025년 7월 29일 하와이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레타 호프만 하와이 대학교 태평양 쓰나미 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으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이민 온 독일계 미국인 3세로 어린 시절부터 과학에 매료되어 이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8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하와이의 쓰나미 대비 시스템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 칠레 쓰나미 이후 구축된 우리의 경보 시스템,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 강화된 태평양 전역 모니터링 네트워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현실은 우리의 자만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가 호놀룰루 연구소에서 평상시처럼 태평양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던 오후 1시 25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였죠. 갑자기 모든 모니터가 빨갛게 변했어요. 오 마이 갓. 이건 진짜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다는 신호였습니다. 25년 경력에 저도 이런 규모는 처음 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계산에 들어갔죠. 진원 깊이 20.7km로 얕다. 매우 위험하다. 거리 9,000km. 파속 시속 약 800km. 도달 시간 약 6시간. 예상 파도 높이 1.5에서 3m.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1960년 칠레 쓰나미가 하와이를 덮쳤을 때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이었거든요. 그때는 61명이 목숨을 잃었고 힐로 시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발 틀렸기를. 하지만 30년간 쌓인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급히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이크 톰슨 박사, 케이트 윌슨 연구원, 그리고 신입 박사 과정인 데이비드까지.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캄차카에서 8.8 규모 지진이 발생했어요. 모든 계산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연구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6시간 후 하와이의 거대한 파도가 덮칠 것이라는. 그 순간 1946년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알류샨 열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하와이를 강타했을 때 힐로에서만 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죠. 첫 번째 파도가 오히려 바닷물을 빼내가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해변으로 나갔다가 더 큰 두 번째, 세 번째 파도에 휩쓸려갔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에서 2차 대전을 겪고 미국으로 이민 온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그레타, 자연 앞에서 인간은 늘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지구의 힘 앞에서는 한낱 먼지일 뿐이야. 그때는 그냥 할아버지의 잔소리로 들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오후 2시 43분 하와이주 재난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저는 즉시 언론에 나가야 했어요. 미디어 담당자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지금 당장 기자회견장으로 오셔야 해요. 전국 방송이 대기 중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CNN, 폭스, ABC. 모든 방송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호프만 박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이것은 2011년 일본 쓰나미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 여러분은 즉시 해안에서 최소 1.6km 이상 떨어진 고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가요?
힐로, 카울루이, 하날레이 등 해안가 저지대가 특히 위험합니다. 와이키키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광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제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와이에는 언제나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쓰나미 대피 절차를 모르거든요. 호텔에서는 3층 이상으로 대피하거나 가능하면 내륙의 고지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패닉하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주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집으로 달렸어요. 제 가족도 카하라 해변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던 오후 3시경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남편 톰으로부터였어요. 그레타, 아이들과 함께 다이아몬드 헤드로 올라가고 있어. 너는 어디야? 지금 가고 있어. 절대 해변 쪽으로 가지 마. 12살 딸 에밀리와 9살 아들 잭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쓰나미가 뭔지도 정확히 모를 텐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가족의 안전이 걸린 순간에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가 된다는 거였어요. 논리적 사고는 사라지고 오직 본능만 남더라고요. 교통정체 때문에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자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었어요. 25년간 쓰나미를 연구한 전문가가 말이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도로 상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완전한 교통지옥이었어요. H1 프리웨이는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카메하메아 하이웨이, 팔리 하이웨이, 모든 주요 도로가 마비되었어요. 평소 15분이면 갈 수 있는 집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더 가관인 건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차를 몰고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뛰어가는 중에 본 광경들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놀라 지역 이미 충분히 높은 안전지대에서 사람들이 코스트코로 몰려가고 있었거든요. 여보, 물 사러 코스트코 가야 해. 휘발유 넣으러 가자. 나중에 못 나갈 수도 있어. 생필품 떨어지기 전에 세이프웨이 가자. 라디오에서 들리는 시민들의 인터뷰였어요. 저는 정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당신들은 안전한 곳에 있는데 왜 나와서 도로를 막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죠.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였으니까요. 길가에서 본 한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카리이 지역 해수면에서 3m 높이의 위험지대에 사는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옆으로는 안전한 누우아누 지역에서 온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진짜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전한 곳에 있던 사람들이 도로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와이키키 해변가에서는 더욱 참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출입도로가 칼라카우아 에비뉴, 알라와이 블러바드, 카파훌루 에비뉴, 니미츠 하이웨이 단 4개뿐인 그곳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헤드로 올라가는 중에 만난 애리조나에서 온 스미스 가족의 이야기가 생생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2시간째 차가 전혀 안 움직여요. 우리 딸이 너무 무서워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아빠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걸어서라도 고지대로 가세요. 지금 당장요. 차는 버리세요. 그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차를 버리라고요? 렌터카인데요? 목숨이 중요해요, 차보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6시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통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더 위험해진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문제였어요. 6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 아직 여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였죠. 급하지 않으니까 장보기, 주유하기, 은행 가기. 이런 일들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오후 5시경 다이아몬드 헤드에서 가족들과 만난 후 저는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전문가 의견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들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현재 와이키키 해변에서는 관광객들이 오히려 파도를 구경하려고 몰려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코코 헤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서핑보드를 챙기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해변가 식당에서 여유롭게 식사하고 있는 관광객들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렇게 즉시 대피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SNS 상황이었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는 해시태그 쓰나미워치, 해시태그 하와이, 해시태그 익사이티드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해변 셀카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쓰나미를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전 세계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시간 비슷한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CNN 국제뉴스에서 한국의 대응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4년 한국 동해안 쓰나미 모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면서 18분 만에 94%의 주민이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6시간이 있었는데도 이 모양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시민 대응이었어요. 해안가 주민들은 경보 발령과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안전지대 주민들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오히려 대피 차량들에게 길을 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동료 마이크 톰슨 박사가 물었습니다. 우린 기술에만 의존했어.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야. 그때 케이트 윌슨 연구원이 놀라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박사님,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쓰나미 대피 앱을 사용할 줄 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 1회씩 실제 대피 훈련을 한다고. 월 1회? 네. 그것도 3년째 계속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민들이 경보만 들어도 자동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는 기술적 우월감에 빠져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 한국기상청에서 저희에게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호프만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국기상청 해양기상실장 김민준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영어가 완벽한 한국인 관계자였어요. 지원이라고요? 저희가 분석한 하와이 지역별 상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각 선별, 해안별로 파도 도달 시간과 높이, 그리고 최적 대피 경로까지 분석해뒀거든요. 잠깐. 어떻게 그런 데이터가 있죠? 저희는 태평양 전역에 대한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2022년부터 작업해왔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하와이보다 하와이 쓰나미를 더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지금 당장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미 보냈습니다. 1시간 전에요. 제가 급히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정말 있었어요. 엄청나게 상세한 데이터가. 그런데 이게 참고용 폴더에 자동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스템이 한국 데이터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거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7시 17분, 첫 번째 파도가 카우아이 섬 하날레이에 도달했어요. 모든 연구진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실시간 해안 감시 카메라에 파도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높이 1.7m. 예상보다 낮네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클 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20분 후 마우이 카울루이에서는 3.3m의 파도가 관측되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였지만요.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힐로 지역이었습니다. 베이프론트 로드 근처에서 교통정체에 갇혀있던 차량 20여 대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았던 건 한국에서 보내준 데이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거였어요. 파도 도달 시간, 높이, 모든 게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마이크가 감탄했어요. 한국 데이터가 우리 예측보다 훨씬 정확해.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쓰나미가 도달하는 동안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도 많이 있었어요. 와이키키에서는 한 하와이안 호텔 직원이 독일 관광객 가족을 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독일인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서 제때 대피하지 못했는데 20대 호텔 직원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운 거예요. 힐로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방과 후 교실에 남아있던 아이들 12명을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킨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우이의 한 노인 커플 이야기였어요. 80대 할머니가 치매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거짓말을 해서 함께 대피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전해진 후 할아버지가 말했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한국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때 만난 한국 친구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꼼꼼한지 알거든요. 한국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후 8시경 동료가 놀라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레타, 이것 좀 봐. 한국에서 우리한테 보낸 데이터야.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진 발생 20분 만에 태평양 전역의 쓰나미 도달 시간과 높이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AI 시스템이 92% 정확도로 우리 해안 지역별 위험도까지 분석해서 보내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예측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지진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해저, 지형, 수심 변화, 해류 패턴, 심지어 각 해안의 지질학적 특성까지 모두 고려한 3D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제가 중얼거렸을 때 케이트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박사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은 2020년부터 전 세계 주요 해안 도시 1200곳의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구축했대요. 하와이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안다는 소리네.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놓친 와이알로아 지역의 지하 동굴 시스템까지 고려해서 예측했더라고요.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걸 못 받았지? 우리가 받긴 했어. 하지만 참고용으로만 분류해서 묻어뒀지. 마이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봐, 여기 이메일 로그가 있어. 2022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협력 제안을 보내왔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오후 8시 30분 그 시점에서 전 세계 쓰나미 대응을 비교한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일본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3시간 만에 200만 명 대피 완료.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정보 전달 실패. 한국 동해안 전 지역 18분 만에 대피 완료. 대피율 94%. 필리핀 북부 지역 혼란으로 대피 지연. 하지만 한국 지원으로 상황 개선. 하와이 6시간 경고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통마비로 대피 지연. 일부 지역 위험 상황 지속. 숫자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명확히 보였거든요. 밤 10시 40분 쓰나미 경보가 주의보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59분에 완전히 해제되었고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교훈은 엄청났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쓰나미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 첫 번째 문제는 과잉 대피였습니다. 안전지대 주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진짜 위험지역 주민들의 대피가 방해받았던 거예요. 코스트코나 세이프웨이로 몰려간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해안가에서 빠져나와야 할 사람들이 길에 갇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통 부재였어요.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죠. 단순히 고지대로 대피하라는 말만 했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국제협력 무시였어요. 한국 등 선진국의 예측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문제였죠. 사건 3일 후 저는 한국기상청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호프만 박사님, 저희는 이미 3년 전부터 하와이를 포함한 태평양 전 지역의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거기에는 하와이 각 선별, 지역별 상세한 대피 시나리오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마우이의 라하이나부터 빅아일랜드의 힐로까지 심지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해변, 리조트별로도 대피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저희는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한국 담당자의 대답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AI 시스템으로 예측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시민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거든요. 정말 깊은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에만 매달렸는데 한국은 기술과 사람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거였죠. 더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2022년부터 전 세계 3,000여 곳에 긴급구조 송신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와이에도 50여 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러시아 캄차카의 어부 할아버지가 구조된 바로 그 장비가 우리 해변에도 있었던 거죠. 와이키키 해변, 알라모아나 파크, 힐로베이. 모든 주요 해안가에 작은 송신기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알렸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3번이나 공식 협력을 제안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한국 담당자가 이메일 기록을 보여줬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총장실, 주정부 재난관리청,
심지어 제 개인 이메일까지 협력 제안서가 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작은 아시아 나라에서 뭘 도와준다는 거야? 당시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시민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저희는 초등학생부터 쓰나미 대피 훈련을 받습니다. 월 1회씩 3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이 정말 놀라웠어요.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앱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개인별 최적 대피 경로를 찾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저희는 재난 대응을 생존 기술로 봅니다. 읽기, 쓰기만큼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더 놀라운 건 성인들의 참여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직장인들도 분기별로 재난 대피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도 자체 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경보만 들어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훈련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조건반사처럼 행동하죠. 한국 시스템을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의 AI 시스템은 단순히 파도 높이만 예측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 밀도, 교통 상황, 심지어 그날의 날씨와 조수간만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대피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하와이의 경우 관광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에 따라 대피 계획이 달라집니다. 관광객이 많으면 호텔별로 다른 대피 경로를 제시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을 위한 특별 안내도 나가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한국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늘 사람 먼저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개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마우이에서 만난 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나카 씨라는 50대 아버지였는데 3살짜리 딸과 아내와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대요. 쓰나미 경보가 울렸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호텔에서 만난 한국인 직원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한국인 직원이 자기 휴대폰으로 우리 가족만을 위한 대피 경로를 짜서 보여줬어요. 3살 아이가 있으니까 계단보다는 경사로가 있는 길로, 그리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곳까지 표시해서요. 그 한국인 직원은 자신도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일일이 도와줬다고 해요. 자기 안전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그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사람들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하와이 대학교와 한국 기상청 간의 공식 협력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예측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그들의 시민 교육 모델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조용히 지켜주는 진정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가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와이 주정부는 한국형 재난 대응 앱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각 개인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또한 모든 호텔과 리조트에서는 체크인할 때 의무적으로 쓰나미 대피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3분짜리 간단한 영상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이 들어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제 하와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처럼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처럼 재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한 주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의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하와이 모델을 참고해서 자체 쓰나미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같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국의 조용한 기술 외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늘 미국과 일본의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멍청했죠.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느냐였던 거예요.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한국 시스템의 핵심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기술 자체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한국은 기술을 통해 사람을 구하는 것에 집중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와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쓰나미를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쓰나미에 대비하는 하와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재난을 준비하는 곳이 되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제 연구실 벽에는 한국어로 쓰인 문구를 걸 예정입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고 생명에는 국적이 없다. 2025년 7월 29일 하와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편에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의 8시간은 하와이 역사상 가장 긴 8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들어준 8시간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그들의 조용한 헌신,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하와이에 또 다른 쓰나미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대로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안전 시스템으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을 우리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른 누군가를 조용히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레타 호프만 하와이 대학교 태평양 쓰나미 연구센터에서 2025년 7월 31일 호놀룰루에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동 맛집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Is underway after a man was shot and killed by LAPD officers overnight. Police say it happened during a traffic stop on Imperial Highway near Broadway. Driver got out of the car, allegedly armed, and an officer opened fire. The man was taken to a hospital but did not survive. It's unclear what led to the shooting. No officers were hurt.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맥컬로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실화입니다. 한 마리의 개, 그것도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어떻게 미국 경찰 시스템 전체를 뒤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15년간 DEA, 즉 미국 마약단속청에서 특수요원으로 일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FBI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죠. 하지만 제게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 공포증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7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시카고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자란 저는 어느 여름날 이웃집을 놀러 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이웃집에서 기르던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뜯은 거예요. 그 개는 40kg이 넘는 거대한 개였는데 어린 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계속해서 물어댔어요. 저는 피를 흘리면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 개는 멈추지 않았죠. 다행히 이웃 아저씨가 달려와서 구해주었지만 저는 다리에 18바늘을 꿰매야 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개만 보면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죠. 길에서 작은 개를 만나도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이 개는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잖아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내 개는 절대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DEA에서 K9 유닛, 즉 경찰견 부대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개들과 직접 작업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전략을 짜고 관리하는 역할만 했죠. 독일 셰퍼드들이 범죄자를 추적하고 제압하는 모습을 볼 때도 항상 최소 10m는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다른 요원들은 사라는 개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관리한다고 칭찬했지만 사실은 제가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개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감정적으로 개입할 필요 없어. 이것이 제 철학이었어요. 사실은 자기 합리화였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새벽 3시 30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산업단지의 낡은 창고가에 검은색 SUV 8대가 조용히 도착했어요. DEA 특수부대와 LA 경찰 특수기동대 합동작전이었죠. 저는 방탄복을 입고 작전 지휘 차량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시날로와 카르텔이 운영하는 대규모 펜타닐 제조 공장을 소탕하는 것이었거든요. 브라보 1에서 브라보 리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크 존슨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으로 독일 셰퍼드 K9 렉스의 핸들러였죠. 렉스는 80kg이 넘는 거대한 개로 마약 탐지와 용의자 제압을 담당하는 최정예 경찰견이었어요. 지난 3년간 200건이 넘는 작전에 투입되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알파팀은 후문으로, 찰리팀은 측면으로 이동하세요. 렉스, 준비됐나? 제가 무전기에 지시했어요. 렉스 준비 완료. 마약 냄새 강하게 감지 중입니다. 마이크가 답했어요. 새벽 4시 정각,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고. 제가 외치자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창고로 돌입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고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상했던 것처럼 마약 제조 장비들은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요. 마이크가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창고 사방에서 강렬한 조명이 켜졌어요. 그리고 2층 사무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영한다. DEA 특수부대.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울려 퍼졌어요. 헤리베르토 살라자르 아마야, 일명 엘드라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날로아 카르텔의 LA 지역 총책임자로 FBI 최고 수배범이었죠. 4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특히 가슴에는 거대한 용 문신이 있었어요. 완전히 함정이었어.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갑자기 창고 사방에서 무장한 카르텔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30명이 넘는 병력이었죠. 모두 M4 자동소총과 AK-47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타타타타.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엄폐. 마이크가 소리치며 콘크리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렉스도 마이크 옆에 바짝 붙어서 엄폐했죠. 저도 급히 지휘 차량에서 뛰어내려 창고로 들어갔어요. 이론상으로는 8명의 DEA 요원과 12명의 스와 팀원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화력이 압도적이었어요. 본부, 여기는 브라보팀 리더 맥컬로우. 저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무전기를 움켜쥐었어요. 용의자들이 예상보다 3배 많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고요. 즉시 백업과 의료팀을 요청합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제 얼굴을 때렸죠. 백업이 최소 30분은 걸릴 예정입니다. 교통체증과 추가 병력 소집 때문에. 본부의 답변이었어요. 30분이면 우리 다 죽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총격전이 격화되면서 우리 쪽에서도 부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스와 팀원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또 다른 요원은 다리를 다쳤어요. 젠장, 탄약이 떨어져 간다. 마이크가 외쳤어요. 바로 그때 렉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통제가 잘 되던 개였는데 갑자기 심하게 흥분하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렉스, 조용히 해. 마이크가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렉스의 털이 쭈뼛 서더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어요. 마치 광견병에 걸린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는 갑자기 마이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뛰쳐나갔어요. 렉스, 돌아와. 마이크가 절규했어요. 그런데 렉스가 향한 곳은 카르텔 조직원들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편 요원 중 하나인 톰 윌슨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톰은 5년 경력의 요원으로 이번 작전의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렉스가 그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미친 개가. 톰이 비명을 지르며 렉스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독일 셰퍼드의 악력은 1500파운드에 달했어요. 크레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톰의 팔뼈가 부러진 거였죠. 렉스, 멈춰. 마이크가 달려가서 렉스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렉스는 완전히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어요.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되살아났거든요. 피투성이가 된 톰의 모습과 광란에 빠진 렁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왜 렉스가 갑자기 동료를 공격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창고 2층에서 엘드라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하, 사라 맥컬로우. 내가 우리 조직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망쳤는지 알고 있나? 제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소름 끼친 것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너희 개가 왜 미쳤는지 궁금하지 않나? 하하. 그때 저는 번쩍 깨달았어요. 톰 윌슨의 행동이 지난 몇 주 동안 이상했다는 것을. 작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항상 핸드폰을 몰래 만지작거렸죠.
그리고 오늘 카르텔이 우리를 완벽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설명이 되었어요. 톰이 첩자야. 제가 외쳤어요. 렉스는 이미 톰이 배신자라는 것을 후각으로 감지했던 거예요. 개들은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거짓말할 때 나오는 특수한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독일 셰퍼드의 강한 공격성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 없이 무작정 공격해버린 거였어요. 총격전이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었죠. 톰은 렉스에게 물린 상처로 의식을 잃었고 다른 요원 2명도 총상을 입었어요. 사라, 우리 이대로 가면 전멸이야. 마이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엘드라고는 여전히 2층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나와라. 그러면 편하게 죽여주마.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개 짖는 소리였는데 렉스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소리였죠. 뭐야, 또 다른 개가 있나? 마이크가 궁금해했어요. 갑자기 창고 옆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마리의 개가 들어왔어요. 렉스보다 훨씬 작았지만 뭔가 당당한 기운이 있었어요. 중간 크기의 황갈색 털 그리고 꼿꼿하게 세운 꼬리를 가진 개였죠. 전형적인 한국 진돗개였어요. 그 개는 놀랍도록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렉스처럼 흥분하지도 않았고 무작정 달려들지도 않았죠. 마치 전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는 먼저 바닥에 쓰러진 톰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귀를 뒤로 젖히고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배신자의 냄새를 맡은 거죠. 그리고는 우리 쪽으로 와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적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한 거예요. 렉스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게 누구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때 창고 입구로 8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사냥용 소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는 당당한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용기야. 용기. 할아버지가 한국말로 부르자 진돗개가 즉시 반응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쪽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경계 태세는 풀지 않았어요. 제가 통역기를 꺼내려는데 할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봉수입니다. 이 개는 용기예요. 이 근처에서 총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너무 위험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들이 경찰이죠?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상대는 30명이 넘는 무장 조직원들이에요. 김할아버지가 용기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거든요. 보통 개와는 달라요. 바로 그때 카르텔 조직원 3명이 우리 뒤쪽으로 우회해서 나타났어요. 완전히 기습당한 상황이었죠. 그들이 자동 소총을 들고 우리를 겨냥했어요. 죽어라, 미국 놈들. 조직원 중 하나가 스페인어로 외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어요. 제가 눈을 감으려는 그 순간 용기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휙. 용기는 마치 닌자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조직원의 손목을 정확히 물어서 총을 떨어뜨렸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조직원의 뒷다리를 공격해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 조직원이 용기를 향해 총을 쏘려고 했지만 용기는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이동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그의 무릎 뒤를 정확히 공격해서 무력화시켰죠. 놀라운 것은 용기가 절대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무력화만 시키고 즉시 멈췄어요. 렉스가 보여준 광란의 공격성과는 완전히 달랐죠. 세상에. 마이크가 입을 벌리고 감탄했어요. 저게 뭐야? 특수부대 출신이야?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예요. 1000년 넘게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언제 공격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상황을 판단하지 무작정 공격하지 않아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지금까지 K9 유닛에서 사용한 독일 셰퍼드들은 공격성은 뛰어났지만 때로는 통제가 어려웠어요. 무고한 시민을 공격하는 사고도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 진돗개가 정말 이렇게 영리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영리한 것뿐만 아니에요. 김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추억이 스며들었어요.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전쟁 때 진돗개와 함께 싸웠어요. 충성이라는 이름의 개였죠.
용기의 활약으로 우리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카르텔 조직원들은 계속 증언되고 있었고 우리 탄약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1950년에 북한군과 중국군을 상대로 싸웠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요? 네. 그때도 진돗개와 함께 싸웠어요. 용기의 할아버지 뻘되는 충성이라는 개였죠. 1951년 겨울에 중국군 10만 명이 서울로 밀려내려왔죠. 우리 부대는 고작 500명이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충성이가 적의 매복을 미리 감지해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성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성이는 제 대신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때 저는 맹세했어요. 언젠가 충성이의 후손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하겠다고.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죠. 카르텔 조직원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이었어요. 연기탄을 터뜨려서 시야를 차단하고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해왔어요. 우리는 완전히 시야를 잃었죠. 아무것도 안 보여. 마이크가 소리쳤어요. 연기 속에서 총성과 고함 소리가 뒤섞였어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용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후각과 청각에만 의존해서 적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용기가 특정 방향으로 짖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사격했어요. 신기하게도 매번 정확히 맞았죠. 이게 레이더야? 마이크가 놀라워했어요. 김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진돗개의 후각은 독일 셰퍼드보다 3배 뛰어나요. 그리고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수천 년간 진화해왔기 때문에 복잡한 지형에서의 생존 능력이 탁월해요. 연기가 점점 거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카르텔 조직원 8명이 모두 무력화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용기 혼자서 해낸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우리가 연기탄 공격을 막는 동안 엘드라곤의 부하들이 모든 출구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이제 정말 끝장이야. 마이크가 절망했어요. 그때 용기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고 한쪽 구석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서 바닥을 킁킁 냄새 맡는 거예요. 용기가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김할아버지가 용기를 따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죠. 여기 비밀 통로가 있어요. 창고 바닥에 숨겨진 지하 출입구였어요. 두꺼운 철판으로 덮여 있어서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용기가 후각으로 찾아낸 거였죠. 정말 있네. 마이크가 철판을 열어젖히며 감탄했어요. 이걸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엘드라곤이 우리 대화를 들었어요. 도망칠 생각 마라. 그가 2층에서 소리쳤어요. 이 건물은 내가 20년 전부터 써온 곳이야. 지하 통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다 알고 있다. 어디로 가든 다 막혀 있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우리는 차례로 지하 통로로 내려갔어요. 용기가 가장 먼저 내려가서 안전한지 확인했죠. 지하는 예상보다 넓었어요. 197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하수구 시설이었어요.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지만 성인이 지나다닐 수는 있었죠.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어요. 하지만 용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더 어둡고 좁은 통로였죠. 용기를 믿어봅시다.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용기를 따라 움직였어요. 하수구 통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뒤에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갔다. 카르텔 조직원들의 외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빨리 가야 해. 마이크가 재촉했어요. 하지만 부상당한 동료들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특히 렉스에게 물린 톰은 의식을 잃은 채 엎혀서 가야 했거든요. 손전등 불빛이 뒤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여기 있다. 카르텔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타타타타. 총성이 다시 울려 퍼졌어요. 좁은 하수구 통로에서 총알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무서웠죠. 용기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습해지는 곳이었죠.
그리고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앞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어요. 김할아버지가 주변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지하철 공사 현장 같네요. 아마 70년대에 만들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정말로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어요. 천장도 높고 넓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출구는 우리가 온 길 하나뿐이었거든요.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마이크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이곳으로 들이닥칠 게 뻔했죠. 몇 분 후 카르텔 조직원들이 지하 공간 입구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엘드라곤도 직접 왔죠. 이제 도망갈 곳도 없군. 엘드라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그 한국계. 내 부하들을 많이 다치게 했으니까 특별히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그가 용기를 향해 금도금된 권총을 겨누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용기 앞을 막아섰어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말이에요. 내가 왜 개를 보호하고 있지? 저는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용기와 함께 보낸 몇 시간 동안 뭔가가 변했어요.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지능적이고 용감하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미국년이 개를 구하려고 하네. 엘드라곤이 웃었어요. 좋아, 둘 다 함께 죽어라. 바로 그때 용기가 갑자기 천장을 올려다보며 짖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들리는 것 같았죠. 뭐지? 제가 궁금해하는 순간 천장에서 거대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웅웅웅웅.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백업이 왔다. 마이크가 외쳤어요. 쾅, 쾅, 쾅. 천장이 뚫리면서 DEA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어요. 20명이 넘는 완전 무장 특수부대였죠. 모두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DEA 특수부대. 모두 무기 버리고 손들어. 엘드라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젠장, 어떻게 여기를 찾았지? 그때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용기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헬리콥터 소리를 1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보고 짖은 거예요. 총격전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특수부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엘드라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김할아버지를 인질로 붙잡았죠.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늙은 한국인을 죽인다. 엘드라곤이 할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김할아버지 때문에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렉스가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난 거예요. 지하로 내려올 때 엎혀서 온 렉스가 총성을 듣고 깨어난 거죠. 렉스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주변의 모든 것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있던 용기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렉스, 안 돼. 마이크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80kg의 거대한 독일 셰퍼드와 25kg의 진돗개. 체중 차이가 3배 이상 났어요. 보통이라면 진돗개가 상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엘드라곤도 인질극을 잠시 멈추고 개들의 대결을 보고 있었어요. 렉스가 거대한 몸집으로 용기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용기가 보여준 움직임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용기는 렉스의 정면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몸을 튕겨서 렉스의 공격을 피했죠. 렉스는 관성 때문에 그대로 벽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용기는 즉시 반격했어요. 하지만 렉스의 급소를 노리지 않고 뒷다리를 정확히 공격해서 균형을 잃게 만들었어요. 렉스가 비틀거리자 용기는 재빨리 렉스의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렉스의 목덜미를 살짝 물었어요. 치명적이지 않은, 그저 제압하는 정도의 힘으로요. 렉스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용기의 이빨이 목덜미에 닿아 있는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세상에. 마이크가 입을 벌리고 놀라워했어요. 저 작은 개가 렉스를 이겼어?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돗개는 머리로 싸워요. 무작정 힘으로만 덤비지 않아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그 순간 엘드라곤이 분노했어요. 이런 망할. 하지만 바로 그때 용기가 또다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개들의 대결이 끝나자마자 즉시 엘드라곤에게 주의를 돌린 거예요.
용기는 아주 조용히 그림자처럼 엘드라곤의 사각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용기 위험해. 제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용기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번개같이 움직여서 엘드라곤의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물었어요. 아! 엘드라곤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칼이 떨어지는 순간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엘드라곤을 제압했죠. 작전 완료. 특수부대장이 무전기에 보고했어요. 병원에서 저는 용기가 수술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총격전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었거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수의사가 말했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김할아버지도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용기는 정말 특별한 개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하지만 용기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진돗개가 다 그래요. 김할아버지가 진돗개의 역사를 더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수천 년 동안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개예요. 몽골 침입 때도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전쟁 때도 항상 한국 사람들과 함께 싸워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리하고 용감한 거군요. 영리하고 용감한 것뿐만 아니에요.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설령 주인이 죽어도 그 자리를 7년 동안 지킨 진돗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길을 잃어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런 개가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할아버지는 언제 미국에 오신 거예요? 1995년에 왔어요. 딸이 LA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때 충성이의 후손인 용기의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2020년에 용기가 태어났죠. 며칠 후 용기가 회복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할아버지, 용기를 DEA에서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진돗개 전문 트레이너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미국에도 진돗개 K9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김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기쁘네요. 충성이의 후손들이 드디어 인정받는군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더 많은 진돗개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진도에는 훌륭한 진돗개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했죠. 6개월 후인 2023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토안보부에서 극비 정보가 들어온 거였어요. 시날로와 카르텔이 IS 테러 조직과 손을 잡고 LA 시내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것이었죠. 이번 작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DEA 국장이 긴급회의에서 말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총 12개의 폭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8시간밖에 없어요. 회의실에는 FBI, CIA, 스왑, 폭발물 처리반 등 모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존의 탐지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장이 말했어요. 상대방이 최신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돗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용기와 함께 훈련하면서 저에게 공포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용기는 제 최고의 파트너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추가 진돗개 5마리도 훈련을 마친 상태였어요. 혹시 빠지고 싶으면.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기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작전은 새벽 3시에 시작되었어요. LA 시내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졌고 각 구역에 진돗개 팀이 배치되었어요. 저와 용기는 가장 위험한 다운타운 구역을 담당했죠. 용기, 준비됐나? 제가 물었어요. 용기는 꼬리를 한번 흔들며 대답했어요. 6개월 동안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폭탄은 지하철역에 숨겨져 있었어요. 용기가 30분 만에 찾아냈죠. 시사 폭탄 10kg이었어요. 잘했어, 용기. 제가 용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두 번째 폭탄은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있었어요. 이것도 45분 만에 발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탄들이 점점 더 교묘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세 번째는 고층 빌딩의 환기구에, 네 번째는 공원 지하에 묻혀 있었어요. 마지막 폭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폭발물 처리반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을 보면 점점 대형화되고 있어요.
오후 7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찾은 폭탄은 총 11개였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때 용기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하철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하철역은 이미 수색이 끝난 곳이었어요. 용기, 거기는 이미 확인했잖아.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용기는 계속 그쪽을 가리키며 짖었어요.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6개월 동안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용기를 믿기로 했어요. 용기를 따라가 봅시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지하철역으로 다시 내려가자 용기는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한 곳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갔죠. 여기다. 제가 외쳤어요. 정말로 거대한 폭탄이 숨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수색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어요. 시사 폭탄 50kg이었죠. 만약 터졌다면 지하철역 전체가 무너지고 주변 건물들도 붕괴되었을 거예요. 이건 진짜 대형이네요. 폭발물 처리 반장이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폭탄을 해체하는 도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비 트랩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즉시 폭발하는 장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처리 반장이 말했어요. 일단 모든 인원 대피시키고 원격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피에는 최소한 시간이 걸렸어요. 폭탄 타이머는 30분밖에 남지 않았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용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용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용기는 폭탄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계속 짖었어요. 저기에 뭔가 있나? 처리 반원이 확인해봤어요. 맞아요. 여기에 숨겨진 전선이 있어요. 이걸 먼저 차단하면 부비 트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의 도움으로 숨겨진 전선을 찾아낸 처리반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타이머는 15분, 10분, 5분. 됐습니다. 처리반장이 마침내 외쳤어요. 폭탄 해체 완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LA 시민 30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거였죠. 폭탄 해체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폭스뉴스.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용기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LA를 구했다. 작은 개가 보여준 큰 용기. 진돗개,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위기를 구하다.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용기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용기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진정한 영웅이자 한미 우정의 상징입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가 미국을 지켜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할아버지도 함께 초청받으셨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서 특별 표창을 받으셨죠. 70년 전 한국을 도왔던 미국이 이제 한국의 개에게 도움을 받는군요.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미동맹이 아닐까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용기는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유럽, 아시아, 호주 등에서 초청이 쇄도했고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프랑스 경찰청 진돗개 프로그램 도입 검토. 독일 연방경찰 한국과 진돗개 교육협정 체결. 일본 경찰청 진돗개 연구팀 발족. 전 세계에서 한국 정부의 진돗개 분양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0월 DEA는 공식적으로 진돗개 K9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저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고 용기는 미국 최초의 진돗개 K9으로 정식 임명되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수석 트레이너가 되셨죠. 프로그램 출범식에서 저는 연설했어요. 용기는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무분별한 공격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행동하는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기존의 독일 shepherd K9들이 과도한 공격성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과 달리 진돗개들은 놀라운 절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설명했어요. 6개월 만에 진돗개 K9 유닛은 95%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단 한 건의 과도한 공격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어요. 진돗개 한류 열풍 전 세계로 확산. K-팝, K-드라마에 이어 K-도까지 진돗은 세계적 관광 명소로 급부상. 한국 언론들의 보도였어요. 특히 일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과거 한일 간의 복잡한 역사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는데 진돗개만큼은 예외였어요. 일본 경찰청, 한국 진돗개 도입 추진 아키타견의 나라 일본, 진돗개의 주목. 도쿄에서 열린 국제경찰견 세미나에 저와 용기가 초청받았을 때 일본 경찰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지능적이면서도 절제력 있는 경찰견은 처음 봐요. 일본 경찰청 간부가 말했어요. 시연에서 용기는 복잡한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줬어요. 무고한 시민과 진짜 범죄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제압하는 모습이었죠. 진돗개의 가장 큰 장점은 지능적 절제력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힘이 세다고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 순간에만 행동해요. 이것은 수천 년간 한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발달한 특별한 능력이에요. 1년 후인 2023년 12월, 저는 제 인생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 전문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용기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심각한 개 공포증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7살 때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개를 피해서 살았죠. 하지만 용기를 만나면서 개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진돗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정한 파트너거든요.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요.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진돗개들은 80마리를 넘어섰어요. 용기의 직계 후손들과 한국에서 온 순수 혈통 진돗개들이 미국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었죠. 각각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폭발물 탐지 전문, 마약 탐지 전문, 인명구조 전문, 심지어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까지. 진돗개들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적응력 덕분이었어요. 진돗개들이 보여주는 성과는 단순히 개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DEA 국장이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함께 가져왔어요. 김할아버지는 이제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매일 새로운 진돗개들을 훈련시키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할아버지, 후회되지 않으세요? 편안하게 쉬실 나이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전혀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충성이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한국의 진돗개들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아이들과 만날 때였어요.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진돗개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용기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수천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진돗개 키우고 싶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특별한 개예요. 함부로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진돗개들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반응은 항상 뜨거웠어요. 용기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2024년 초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엔에서 국제 진돗개 평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거였어요. 분쟁 지역에서 진돗개들을 활용해 지뢰 탐지와 인명구조 작업을 하자는 것이었죠. 진돗개들이 보여준 평화적이고 지능적인 접근 방식이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유엔의 판단이었어요. 첫 번째 파견지는 시리아였어요. 용기의 아들인 평화가 유엔 평화유지군과 함께 파견되었죠. 할아버지 용기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겠다. 평화를 보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돗개들은 단순한 경찰견을 넘어서 평화의 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국적과 상관없어요. 제가 신임 요원들에게 항상 말하는 말이에요. 옳은 일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죠. 용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크기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재 용기는 4살이 되어 여전히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출근해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죠.
그리고 오후에는 후배 진돗개들을 훈련시키는 선임 트레이너 역할도 하고 있어요. 용기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제가 퇴근할 때마다 용기에게 말해요. 용기는 항상 꼬리를 흔들며 대답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30개국에서 500마리가 넘는 진돗개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용기의 후손이거나 용기에게서 영감을 받은 개들이죠. 한국 정부는 진돗개 문화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전 세계의 우수한 진돗개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표창하는 행사를 열고 있거든요. 진도에는 세계 진돗개 박물관이 세워졌어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죠. 한국에 와서 진돗개를 직접 보니 정말 감동이에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말했어요. 이런 훌륭한 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진돗개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도까지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가 되었네요.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들의 엄마가 되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용기와 함께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다른 진돗개들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요. 7살 때의 그 끔찍한 기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 정말 많이 변했어. 오랜 친구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개만 봐도 도망갔잖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특히 진돗개 같은 특별한 친구를 만나면 말이야.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작은 섬에서 시작된 진돗개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죠. 진정한 강함은 크기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절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이 용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라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언젠가 진돗개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진정한 스승들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진돗개들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거예요. 테러를 막고 마약을 찾고 실종자를 구조하고 생명을 구하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한국에서 온 작은 개들이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었는지를.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와 충성의 이야기. 현재 용기는 여전히 제 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어제도 새로운 사건 현장에 함께 출동했고 오늘도 후배들을 훈련시키고 있죠. 김봉수 할아버지는 충성이의 꿈이 이루어졌다며 매일 웃으며 지내세요. 진돗개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 전문가가 되어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용기 한 마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적이겠죠. 작은 개 한 마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동 맛집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